시장이 믿었던 시나리오가 깨졌다. 어제에 이어 장 초반까지는 종전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트럼프의 2, 3주 더 강하게 타격 발언 이후 시장이 다시 리스크를 반영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종전 기대가 무너지면서 환율은 상승하고 국제유가도 다시 자극을 받으면서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강했던 방산, 조선, 에너지 쪽의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됐고 반대로 항공, 화학 등은 유가 부담에 눌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시청자 마스터께 지금은 종전 기대보다는 전쟁 장기화 기능에 무게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섹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 드려야겠어. 네, 시청자 마스터 안녕하십니까. 진짜 주식 2부 전략실장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석과 수익으로 증명될 특급 정보들 지금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마스터들의 계좌를 책임질 수석비서 김나일입니다. 오늘의 5가지 안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하루 만에 종전 기대감이 꺾이면서 코스피가 5,200선대로 후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확산된 건데요. 또다시 안개 속에 가려진 시장의 향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 건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나토 탈퇴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가 또다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유럽이 실제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모습인데요. 방산 섹터의 실질적인 수혜와 향후 전망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상반기 실적 저점 통과와 하반기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는 인식 속에 바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와 함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 건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우회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휴스틸과 넥스틸 등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해협의 통항 자유가 불투명해지자 그간 비용과 기술 문제로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입니다. 반등을 시도했던 항공주가 유가 급반등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중 97달러 선까지 내렸던 유가가 트럼프의 강력한 발언 직후 106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항공 섹터를 포함해 중동 리스크의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관련 섹터들 전략과 전망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상 저희 비서진들은 시청자 마스터들께 필요한 해답을 오늘도 꼭 찾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우리 강준혁, 박우신, 임종혁 비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던 오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세 분의 우리 비서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먼저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먼저 우리 강준혁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동상이몽이다. 동상이몽. 누가 이렇게 같은 꿈을 꾸고 있나요? 트럼프 빼고는 다 같은 꿈을 꾸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 어떤 내용인지 해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트럼프의 종전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종전 이런 얘기들을 일단 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인 선을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끝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은 협상을 하죠. 네.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패전국이 있고 승전국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일단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급파를 한다든지 미군에 있는 일본에 있었던 미군 일부를 이제 차출해서 보낸다든지 해병대를 보낸다든지 하는 모습이 일단 종전 협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일단은 중심에 두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서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이게 같이 엮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일방적인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그냥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때려놔 놓고 그냥 떠나면 종전이 되는 그런 식의 종전을 일단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전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협상은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석기 시대로 뭐 돌려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가 더 이상 국가로의 어떤 역할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좀 폭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허로무지고 뭐고 자기는 그냥 떠나겠다라는 의미가 트럼프 대통령식의 어떤 종전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발언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실시 되는 이러한 모습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은 협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게 사실은 이제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히지 뒤바뀐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종전이 가능할 거면 2, 3주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라는 그쵸?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종전이면 우리는 종전의 가능성이 있고 2, 3주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 3주라는 말에서 트럼프는 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는데 방송 마지막에 속보로 또 트럼프의 발언이 또 나오긴 했었으나,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이 종전 기대감의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트럼프의 어떤 발언 이후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그럼 외국인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외국인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2, 3주는 그건 것 같아요. 이란이 아예 재기 불능으로 만드는데 이제 2, 3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다시금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금값도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요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각 나라들이 이제 무기를 사려고 좀 난립니다. 가지고 있던 터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금도 팔아서, 무기를 사려고 그러면 달러로 살 수 있잖아요. 뭐 나가서 뭐 원화로 무기 하나 주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나라들은 금을 팔아서 금 판 돈으로 달러를 일단 사게 되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러한 요인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약세를 보인다라는 얘기 자체는 외국인 포트폴리오가 그냥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종전이 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장,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급반등을 하고 급등과 급락을 반동하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맞는 건지, 관망이 맞는 건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종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건지, 아니면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무조건 지금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피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성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 언제가 끝이 날지, 끝이 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끝이 나는 건 확실하고, 요즘 뭐 내용들을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바닥이 언제쯤 나왔는가에 대한 뭐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 바닥이 언제쯤 바닥일지는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좀 피해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일부를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빠졌거든요. 시장이 20% 정도 빠지면 이전에 수익 났는 게 아마 다 날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올해 1월 달이라든지 작년 12월에 시장이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 그럴 이렇게 수도 생각을 있죠.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부분을 일단 현금화 해놔 놓고 시장이 턴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중간중간에 이제 전쟁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를 네. 수 있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ESS 관련된 2차 전지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오늘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유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질유고 미국은 경질유입니다. 미국 석유는 맛을 보면 달대요. 그 정도로 경질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비를 다르게 만드는 부분에서 수혜주 뭐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전략 자체는 그래요.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비를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박우신 대표는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오늘 시장의 관전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예, 뭐 트럼프가 트럼프한 장세이다. 트럼프가 트럼프한 장세이다. 예.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딱 맞는 한 주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한 장세. 자, 해설을 좀 해주시죠.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시장은 되게 환호를 했었고 맞습니다. 왜 과연 환호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정도로 또 세게 가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장 끝날 때까지 강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배경에 보면 결국 오늘 아침에 있을 트럼프의 발언이라는 그렇죠. 이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사실 뉴스플로우로 계속 나오는 과정들을 또 봤을 때는 그 2, 3주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 시장은 발언 전에는 또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건데 일단 저는 몇 가지 이유들은 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다 보면 이제 과하게 밀리게 되면 이제 반등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 어제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사실 트럼프에 우리가 얼만큼 시장이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었어요. 네. 유가가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막연한 기대감인 거지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어제장에서 보여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폭 되돌려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트럼프는 계속 어느 정도는 일관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 기대를 하고 또 그 기대를 거두고 하는 과정에서 좀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전 나타나는 이유가 주가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는 네. 많이 올라 있지만 소위 말하는 포워드 PER, 그러니까는 내년 실적 기준, 향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편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최근 한 20년간 한 3번 정도 왔던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 항상 계산을 하는 게 P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매수에 들어감직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포인트에 이미는 와 있습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꺼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은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으니 빠르게 또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좀 급한 그러한 급락 장세가 좀 펼쳐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쎄 당분간 이러한 노이즈들은 조금은 더 있겠지만 뭐 전쟁 관련돼서 과연 무슨 얘기가 있을까에 대해서 트럼프는 오늘을 날로 이미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 트럼프가 그때 발전소 공격을 10일 동안 유예했던 딱 그 기간이 이번 주말에 껴 있습니다. 요 때까지 별일이 없으면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변동성은 뭐 예측의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급박하게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략적인 접근을 할 때는 오히려 급락할 때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올라갈 때 따라 사기에는 너무 리스키하고 차라리 많이 빠질 때 예를 들면 이틀 전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제 급등을 또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급등할 때 따라가면 오늘 또 크게 당하는 거고 지금 이런 뭐 3월달이 퐁당퐁당 장세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어요. 전쟁 이슈만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불안해할 때 오히려 매수 접근하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당분간 이 변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뭐 어떻게 볼까요? 지금 뭐 현재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봐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은 하단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지금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 변동성 구간에서 빠져도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금 5,000포인트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쪽 구간을 좀 받쳐놓고 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 폭에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트럼프가 트럼프 해준다면 5,000포인트 밑으로도 또 빠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한 3번 정도 확인한 자리가 5,050포인트 내외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0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떤 피겨 이제 가격으로 우리가 5,000이라는 숫자를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포인트는 4,900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5,000 그 초반에서 반등했던 거죠. 그리고 5,000이든 4,900이든 사실 비슷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더 빠져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어떤 이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점이 나오는 그 꼭지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네.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 자체가 워낙에 좀 변화무쌍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전쟁에 기반된 거다 보니 그 포인트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5,000포인트는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저는 5,000보다도 오히려 4,9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더 밑에 받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변동성이면 4,900 하루면 가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지수에서는 네.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한 그 정도 포인트를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준혁 대표께도 드렸던 질문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고 퐁당퐁당 장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이런 장세. 도대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 중에서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는 것보다는 빠졌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관망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마다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많이 그래도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좀 소나기는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금액이나마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떠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뭐 이렇게 보통 크게 한 세 종류 분류로 나눠지는데 요걸 기반으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떠나기에는 좀 늦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건 늦었고. 그리고 애초에 전쟁이라는 이슈는 확인하고 사면 또 그것도 늦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좋아졌고 예를 들면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고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아졌다 싶을 때는 또 굉장히 빠른 상승이 나올 거라 그래요. 그 상태에서 사실 따라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장에서 따라사는 게 주식을 좀 하는 입장에서 많이 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제 기준은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떨어질 때 사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고 어려운 건 지금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샀는데 더 빠지니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 없는 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를 안 써야 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변동성 장세에서는 레버리지는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현금으로 다음 어떤 타이밍을 기약하는 기본적인 그런 뼈대로 전략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뭐 일단은 피해 있다가 진입하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선 또 그 나름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서 그래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 나오는 구간에서 사모으는 게 차라리 낫고 좀 급등을 할 때 팔고 일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일부 또 주식 비중은 또 가져가면서 그래요. 나중에 전쟁 이유를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관전평과 함께 전략도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임종혁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내보다 임종혁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예,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입이 지배한 하루다. 네. 트럼프의 입이 지배한 하루. 근데 사실 오늘 특히나 그랬지만 요 근래 뭐 트럼프의 입이 모든 걸 다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현실화된다면은 향후 2, 3주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폭격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임 테이블이 제시된 걸 수도 있습니다. 2, 3주 동안 공격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협상과 관련된 종전 협상과 관련된 스토리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공포감이 현재 지수에 나름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이란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호르무즈 해협을 방치하는 어떤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또 나름대로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유의미하게 늘려서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유가의 어떤 중장기적인 하락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언젠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먼 훗날 언제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많이 확대됐고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 주요국 증시들이 나름 어느 정도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재점화되더라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뭐 이런 전쟁 공포감 속에서도 지수가 승승장구하면은 금리 인상 카드가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 주요 의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연설은 좀 공포감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들이 너무 많았지만 자세히 그 메시지를 뜯어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회로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희망회로가 현실화돼서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 도래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인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 또 임종혁 대표가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변수라든지 우리가 좀 체크는 꼭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유가는 계속해서 체크를 예. 해봐야겠죠, 환율과.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꺾여야 됩니다. 유가의 급등 트렌드가 훼손돼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각도 망가져야 되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저항을 받고 상승 탄력이 둔화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2, 3주 내 강력 타격이라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는데 이 기간만 잘 버티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약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협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환율도 잡히고 유가도 잡히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핵심 변수들을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늘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살짝 말미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앞서 두 분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전략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식 비중이 높은 분이 있고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 비중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현재 현 시점에서 패닉셀링에 동참해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보다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보유, 현 비중 보유 혹은 전체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만 확보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현금을 바로 소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타격 스케줄이 2, 3주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2, 3주 동안 조금씩
고환율, 고유가 수혜주, 수출 모멘텀이 막강한 기업, 그리고 업황 르네상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기업 중 억울하게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빠진 기업들을 2, 3주에 걸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장에선 또 어떻게 작동할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비서실은 늘 항상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빅퀘스천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퀘스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마스터들의 이슈 분석 전담 비서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빅퀘스천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을 둘러싼 긴장 속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 3주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진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전쟁이 유가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조기 종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그리고 에너지 시설 타격 시 예상되는 유가의 수준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희망적인 조기 종전 시에도 내년 4분기 기준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입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117달러, 그리고 확전 시에는 17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3달러대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기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생산 인프라 복구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정부 역시 오늘 에너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비서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퀘스천 만나봤는데요. 결국 난리입니다. 지금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압박 발언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난리입니다. 유럽의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 속을 너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란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있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일부 러시아와 몇 국가를 제외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1,536원까지 튀어오르고 있고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인데, 자, 이 상태에서 2, 3주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4월이 다 가는 겁니다. 네. 일단 4월에 대한 우리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환율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4월의 전망 어떻게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4월은 좀 많이 불안한 시장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담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었냐 하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시작이다. 네, 와. 이전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이제 군사 작전을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개입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얘기할 때 그 2, 3주라는 이 시간 자체가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다시 개방할 가능성은 좀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부분, 소위 말해서 타격을 한 2, 3주 정도 하면 이란은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4월 달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하는데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겁나는 게 2, 3주라고 말을 했는데 이란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 확전이 될까봐, 네. 이 전쟁 자체가 좀 확전이 될까봐에 대한 공포는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또 추가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상화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큰 교훈을, 유가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추격해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눌림목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에 좀 굉장히 머리가 좀 많이 아픈 게 네. 어제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주사기라든지 우리 플라스틱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우리 이제 링겔을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대부분 나프타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일본에서 기사가 하나가 나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EPO를 이용을 해서 일본에서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EPO를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EPO라고 하는 부분은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고 물에서 수소를 뽑으면은 그거 가지고 나프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에서 석유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프타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근데 이거는 유가가 150불에서 200불 정도 되었을 때 이게 좀 괜찮아지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업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그럼 미국에서 가지고 오겠다. 근데 방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설비 자체가 그렇죠. 중진류에 맞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진류가 따로 또 있어요. 캐나다도 중진류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중진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가지고 오면 우리 설비를 그냥 돌릴 수 있는데 굳이 또 미국을 가지고 와야 되나? 그래서 미국 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탈황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또 수혜주를 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수혜주도 좀 찾아봤는데 내용상으로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굉장히 힘든 것도 맞고 어려운 것도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에너지 보안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인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분에서는 태양광과 그리고 ESS 쪽으로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달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소도 전 달릴 가능성이 네네.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쪽은 무조건 다 달린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부분은 일단은 미국에서 원유를 들여와서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서 가는 거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일정 부분 원유라든지 가스를 지금 받아오기로 했거든요. 받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비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 그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출렁거릴 것 같다. 어, 근데 거기 안에서 틈새를 좀 찾아야겠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 관련주들을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눌림목으로 접근, 전략적으로 가볼게요. 에너지 쪽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일부는 또 올랐고 그리고 ESS 관련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우리 2차 전지는 네네. 일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붙는다라는 개념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릴 때 우리가 중진류를 지금 뭐 사용을 하는데 미국산 경질류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붙는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종목은 그럴 수도 있으나 네, 그래서 고돌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는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대표 일단 4월달 우리 시장에 대한 총평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 3주간 내리 때리겠다, 석기 시대 발언도 있었죠.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보면은 4월 한 달이 그냥 쉽게 날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섞이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4월에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4월은 사실 우리가 실적도 있고요. 기대를 좀 하는 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실적부터 그렇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특히 이제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한번 하기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물 건너갔고 오늘 일단 트럼프가 발언을 한 그 시기를 왜 이때로 잡았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보면 좋은 얘기는 그들의 장중에 발표를 그렇죠. 하고요. 그들의 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네. 나쁜 얘기는 그들의 장이 끝나고 발표를 아니면 하는데, 휴장. 네. 지금 알겠습니다. 휴장이잖아요. 네. 휴장에 주말 껴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 오늘 아침 우리 시간 10시라는 게 미국 시간 9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밤 9시에 뭔가 엄청 중대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밤 9시에는 정말 특별한 발표가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밤에 한 번 경험했죠. 개헌 뭐 이런 예. 거 할 때 밤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나 갑작스럽게 밤에 하는 하지 일반적인 발표를 그러니까요. 하진 않잖아요. 아시아가 뭐 망가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일단 저는 그래요. 이게 저는 사실 어제의 반등도요.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는 했겠지만 이게 이제 3월 내내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갔던 이슈이다 보니 일종의 이 전쟁이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좀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는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반등할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가 어제장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4월 중에는 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게 그 시점이 언제일지가 이제 어려운 건데 2, 3주라고 했습니다. 2, 3주인데 네. 그 2, 3주라는 게 결국은 이번 주말에 주말까지 아무 이슈가 없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한 대로 2, 3주가 트럼프는 진행을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또 이번 주말 지나봐야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타난다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한 4월 중순 정도로 봐야 되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4월 중순까지 내리 하락 조정이 나오겠느냐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3월 달에 있었듯이 전형적인 퐁당퐁당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달 내내 이러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 달 동안 최근에 이제 급락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최근에 삼천당 제약은 제약. 3일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 이슈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업에. 근데 뭐 이게 개별 뭐 대단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닌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나름 그래도 코스닥의 얼굴이라고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최근에는 네. 시총 1위였으니까 그런 종목까지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수급적으로 또 어수선하고요.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던 그래요. 상태에서 그래서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빠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어지러운 뭐 3월 초부터 이어져 왔던 이러한 장세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저는 뭐 한 4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앞서는 에너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봤으니까 석유화학 업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지금 나프타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에 대한 어떤 동시 압박, 동시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취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셧다운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둔화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일단 글쎄요, 우리 중순까지 뭐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우리 여력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를 오히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까지 빠진다면 오히려 좀 진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존재하긴 합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근데 그 석유에서 파생되는 그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를 굳이 기름값을 3대 매크로 지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매크로 지표라고 하면 환율, 금리, 유가인데 그렇죠. 환율과 금리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유가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수많은 어떤 자산의 가격은 있는 건데 유가가 유독 그렇게 민감한 이유는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화학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비상경영체제 들어갔다고 하듯이 그 제트유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이 제트유라는 게 비행기 들어가는 항공유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는 WTI 유가 선물을 주로 보는데 실질 지금 필드에서의 그 기름값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름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죠. 중질유도 있고 경질유도 있고 쓰이는 분야마다 이름을 달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 또 뽑아내는 나프타라는 물질도 있고요. 지금 저희 집 앞에 편의점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안 팔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시켰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저는 쓰레기 봉투 좀 많이 써가지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실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굳이 이 석유 이슈와 유가 이슈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어떤 피해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님에도 많이 빠진 게 많은데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임종혁 대표께도 4월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12월에 산타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1, 2월은 까치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3, 4월엔 벚꽃랠리라는
표현을 좀 써보는데 벚꽃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시장 4월에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모습을 펼쳐진 우리 증시입니다. 2, 3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2, 3주 동안 공격을 퍼붓고 그리고 이란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시나리오. 가장 멋진 시나리오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아마 8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반도체주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멋진 활약을 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좀 장기화되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2, 3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 2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 이란도 나름대로 맞대응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유가는 140달러 근처까지도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요. 이런 시나리오 환경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주나 방산주가 시장을 아웃퍼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뭐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선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전쟁에 참전하면서 중동전이 확산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대로 이스라엘대로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뭐 약도 없어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유망주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세계 대전이죠, 그 정도면. 예, 그럼 그때는 그냥 달러만 사야 돼요. 예. 근데 그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일 적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 다음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에 젖어서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슬기롭게 짜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수요 위축과 경기 둔화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 유가가 가닥하게 오르고 또 환율도 오르다 보면 그런 전망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앞서 우리 박우신 대표는 지금 굳이 피해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자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었을 때 수혜주와 피해주 어느 쪽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훌륭한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실까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상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겠죠. K방산 관련된 기업들. 특히 LRG 넥스원의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가 이번 전쟁에서 그래요.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 UAE 그리고 이라크, 사우디와의 과거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더 의미 있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궁투 공급망에 침투된 기업들이 좀 관심 대상이 될 수도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LRG 넥스원이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M입니다. 그래서 네. LSM과 청궁투를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할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망 침투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방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자세한 이야기 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퀘스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빅퀘스천입니다. 이번 전쟁이 국내 증시에 남긴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K방산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이란 전쟁을 두고 한국 방산의 쇼케이스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실전 경험이 없었던 천궁2가 미사일과 드론 30기 중 29기를 요격하면서 성능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국과 유럽 또 중동을 중심으로 자주포, 미사일 또 장갑차 등 대형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현지 생산까지 추진하면서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DB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377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성장한 수준입니다. K방산의 강점은 뚜렷합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납기는 훨씬 빠르고 기술 이전에도 유연하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기존 미국 중심이던 방산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6% 넘게 오르는 등 방산주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과 같은 흐름이 방산주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 비서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퀘스트 방산 이야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우신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예. 방산주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종전 기대가 나올 때도 오릅니다. 그리고
종전이 깨져도 또 강하게 또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 전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듯한 모습인데 물론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해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방산의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만큼 방산 섹터 믿고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이런 시장을 이제 뒤흔드는 시황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쟁인데 그렇죠. 하필 그 또 전쟁이 기름값을 자극시킬 수 있는 중동에서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관련 테마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 안 좋을 때 인버스처럼 올라가는 주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데 모모 석유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 주가를 보면 전쟁 초기 때 막 점상가가고 날아가다가 그렇죠. 지금은 다 내려왔어요. 그럼요. 다 내려와 있다가 지금 간헐적으로 반등에 딱 내려오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 석유와 관련된 여러 산업군들 특히나 이제 나프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한 그러한 시세를 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테마고 섹터에서 그러니까 이 산업이 이 이슈를 통해서 단순하게 조명을 받고 어떤 테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조명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죠. 두 가지나 있나요? 방산밖에 없는 방산하고 거 아닌가요? 에너지죠. 에너지도. 방산하고 에너지인데 공교롭게 둘 다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방산은 우리가 이제 K방산이라고 해서 조선방산 원전 해가지고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보여준 그렇죠. 적도 있었죠. 반도체가 치고 가기 전에는 조방원이 원래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전쟁 이슈를 또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동력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쟁 이슈에도 긍정 반응을 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이후에도 반응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된 거고 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것들은 주목을 꽤 오랫동안 못 받았었어요. 그렇죠. 신재생 태양광 쪽은.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았다가 네. 또 금방 또 식어요. 그렇죠. 네, 늘 항상 반짝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 자체가 태양광에 적합하지 않은 영토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요, 지금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 종목들은 네. 잠깐 반짝하고 빠지는 패턴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요. 되게 많습니다. 좀 뭐 OCI도 있고요, 음.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주목했었던 SK 이터닉스도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딱 좋긴 한데 이런 네네. 종목들은 반짝이 아니에요. 그냥 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올라온 것들보다는 사실 에너지에서 이번 전쟁 이슈 속에서 부각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받았던 방산은 되게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산업군이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런 단기적인 파괴력에는 영향을 좀 더 네.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방산은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점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그럼 우리 임종혁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입을 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토가 한 일이 뭐가 있어라는 아주 뭐 강력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유럽 자주국방 강화의 기대가 그럼으로써 좀 더 커지고 있고 나토국에 탈퇴하겠다, 동맹을 파괴하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방산에 대한 K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과연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 K 방산이 수혜를 과연 볼 수 있을지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트럼프 리스크의 유일한 수액 섹터가 바로 K방산 주요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방산 주요 기업들은요, 납기 능력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 방산 업체들은요, 설비가 좀 노후화돼 있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 섹터는 방산 분야는 상당히 이제 생태계가 제조업 생태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납기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경쟁사들은 뭐 공급 계약 체결 후 인도까지 5년 이상 걸린다면은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은 1년이면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단순히 이제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이전하고 현재
현지에 또 공장도 세우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주요 방산업체들 수주 잔고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이 이미 나름대로 확정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또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구매 욕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규 수주 모멘텀이 강력하게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K방산 주요 기업들이 시장보다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준혁 대표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결국 시장은 지금 전쟁이 이슈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시장 업종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전쟁과 관련이 있는 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굳이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앞서 4월에 대한 전망을 했었을 때 의견 자체가 4월 한 중순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벚꽃 낼 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는 해석을 했는데, 자, 굳이 나눠본다면 지금 어느 쪽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전쟁 관련 업종을 보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그 외 아닌 쪽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현명할까요? 물론 둘 다 하면은 좋겠지만 저는 사실 자금에. 모아가는 거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 중반이라든지 3천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종목을 모아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지수가 이제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냥 사실은 그다지 많이 밀린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종목을 모아가는 그러한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그냥 좀 짧게 말씀해드리면 방산을 보시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K방산이 많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의 방산 산업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 점유율이 완전히 박살이 났냐 하면 러시아 점유율이 거의 한 14% 정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하던 나라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우리나라 방산 종목들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퀘스천 저희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빅퀘스천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주는 하락장을 버텨내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도 LNF와 삼성 SDI 등 핵심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상향하면서 반등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삼성 SDI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60만 원을 유지했고요. 유한타증권은 오늘 LNF에 대해 1분기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1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상반기에는 실적 반등, 하반기에는 정책 기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판매 회복 기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간 4월 2일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공개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배터리 수요 회복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늘 시장에서도 LNF가 강하게 상승하고 삼성 SDI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업종 전반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오늘의 주가 흐름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비서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퀘스천 다양합니다.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로봇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종혁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 텐데 2차 전지 1분기 실적 저점으로 반등 국면에 돌아선다는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실적 개선 기대의 정책 모멘텀까지 2차 전지에 붙으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 지금 구간 그렇다면 바닥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고 가도 되는 구간인지가 잘 궁금합니다. 예, 방산주 다음으로 시장에서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될 때 선호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 흐름 속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상당히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패턴이 읽혀요. 과거처럼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파동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가 원재료가 투입되고 출하 단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익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이제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S 배터리가 이 업황 턴어라운드의 구원투수 역할을 명확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LFP ESS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LNF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ESS 배터리 익스포저가 높고 중국 그 ESS 파일을 뺏어올 때 수혜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들여다보시면은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대표께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일단 상반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나눠서 2차 전지를 보고 있는 시각인데, 지금 시점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2차 전지를 보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역시 우리가 ESS도 있고, 얼마 전까지 전고체를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또 그거와 관련된 로봇까지도 관심 있게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강준혁 대표는 2차 전지의 어느 부분을 가장 핵심 포인트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각 글로벌의 어떤 정책이 일단은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ES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2차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터부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역시 전력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태양광 부분을 좀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2026년부터 본격화되면서 태양광과 ESS를 같이 엮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7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180기가와트로 기존의 한 2배 이상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 부분에서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렇게 포화가 되는 부분에서는 E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쟁과 관련 없이 글로벌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 이제 급속화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전기차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캐즘 부분도 지금은 좀 없어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양광과 ESS 2차 전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박우신 대표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2차 전지에 빼놓을 수 없는 짝꿍 섹터가 무엇이냐면 또 로봇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로봇의 심장이 2차 전지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저도 똑같이 왜요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심장이 2차 전지인걸요? 라고 하는 말에 그렇군요라고 했는데, 어찌되었던 로봇 모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앞서가는 건 2차 전지였던 것 같고, 로봇은 그간 뜨거웠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매력 있는 섹터인 거는 같으나 어느 쪽이 좀 더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근데 지금 그게 좀 결이 다른 게,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건 예전에처럼 그 전고체 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서 2차 전지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실적이 하필 이때가 바닥일 것 같다라는 리포트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2차 전지가 처음에 작년 말부터 막 올라갔던 건 에코프로가 간 거예요. 그건 2차 전지가 갔다기보다는 그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에코프로가 간 이유는 뭐죠? 결국 코스닥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가 제일 컸다라고 저는 보고, 그 이후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위시한 전고체, 그때가 이제 로봇이 강했을 때고, 그렇죠? 지금은 뭐가 제일 세냐면 LNF가 제일 세잖아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쭉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속도나 밸류에이션이 제일 좋은 기업이 현재 기준에서는 LNF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어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서 형성된 긍정적인 그러한 내러티브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하니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본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그렇다면 로봇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NXT 장 전에 그때는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로봇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로봇이 왜 가지 하다가 막 뉴스들을 뒤져보니까 어제 백악관의 무슨 행사에서 그 트럼프 영부인이 로봇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런. 지금 전쟁 중에 2, 3주 안에 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주말에 골프도 치러 매번 다니시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 그것 때문에 반등을 하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장이 또 너무 밀리다 보니까 좀 올라오다 말더라고요. 로봇 섹터의 최대 장점은 트리거 하나 나오면 급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조정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로봇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캐스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김나일 수석 비서가 보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